대학교 항해학과 나온 이제 좀 후배님 좀 되시기도 하신데 좀 그래도 개인 좀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예, 마이크 좀 켜시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 예. 예, 됐네요. 예. 아, 이제 잘 들리십니까? 됐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인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나송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김인현 교수님 많이 존경을 했었고, 또 업무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그동안에 받았었습니다. 오늘 여기 몇몇들 계신 분들 보니까 다 각계의 전문가들이신데 많이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먼저 고백을 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해양대학교 졸업하고 범양상선에 입사를 해서 이제 항해사로 6년 반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회사에서 회사본부하고 선원 연수실에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본부하고 지방청 또 특별 기구 이런 데 근무를 했고 싱가포르의 해적정보센터에 나가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한국 선박하고 외국 적선에 승선하는 한국 선원들 보호 임무도 수행을 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아는 거를 열심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또 하나 고백할 사항이 제 이력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인문학이나 사회학, 역사학을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제 1986년도에 해양대학교 졸업하고 파나막스 선을 타고 처음에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부두 관리 측에서 어떤 카탈로그 매뉴얼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흑백 사진으로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게 된 계기랄까 이런 게 쫙 담겨 있고 아주 귀중한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부터 35년 전인데 그때부터 이런 걸 좀 모아야 되겠다. 저도 해대를 졸업했지만 파나마 운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 거를 너무 생소하고 지만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데마다 항구마다 주는 팜플렛 이런 거를 계속 모으고 또 이제 공직에 들어와서는 매년 회의 갈 때마다 런던에서 이제 해양 서적을 사고 해양 박물관 빅토리아 이런 데를 쫙 다니면서 이제 계속 자료를 모았던 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책도 내고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조금 약간 부족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원아 새로 보면 이게 PPT구나. 잠깐만 PPT를 띄워줘. 됐다. 슬라이드 아빠가 슬라이드 쇼를 예. 지금 잘 들리십니까? 예, 좋습니다. 화면 교수님 보이십니까? 예, 화면도 잘 나오고요. 또 예. 미남으로 나옵니다. 조그만 창에.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아시는 대로 제목은 해양사 속의 리더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소개는 제가 앞서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은 대상 되시는 분들은 4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알렉산더 대왕하고 그다음에 같은 고대 시대에 이제 데미스토클레스, 그다음에 중세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미국의 시어도 루스베트 대통령입니다. 앞에 4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우리 해양사 인류사의 큰 격변기나 어떤 전환점 분수령에서 당연히 다 활약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 이제 자료 중에서 그러면 어떤 분수령이나 전환점 되는 그런 거를 좀 몇 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기원전 480년에 이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격돌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사건이 1453년에 들어와서 이제 동로마를 오스만이 이제 함락시킨 거죠. 그다음에 이제 1571년에 레판토 해전, 그다음에 1588년에 영국과 스페인이 격돌한 이제 칼레 해전. 그다음에 근대에 와서는 1805년에 영국의 넬슨 제독과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이 격돌한 트라팔가 해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물론 주요 해전이 다 지금까지 중요한 계기였지만, 제가 보건대 이제 쭉 미국 현대사에서 우리 세계의 현대사를 같이 아우르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1898년에 미국이 하와이 왕국을 합병한 게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책은 아까 김영 교수님이 소개해드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원래는 이제 아까 네 분 중에 잘 아시겠지만 제일 시기적으로 먼저 나오는 분은 고대 그리스의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그분은 기원적 490년 마라톤 전투하고 그 후 10년 후인 2차 페르시아 전쟁에 BC 480년에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 활약을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후에 약 150년 뒤에 나온 분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진정한 해양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은 이분이 이제 흥미롭게도 우리 바다와 선박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상당히 있었던 분으로 제가 이렇게 본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진군했던 그런 장소들이죠. 원래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라는 이제 작은 왕국의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어받아서 왕위에 올랐고, 자기 나라 이제 그리스 인근을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다시 이제 소아시아로 건너온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저 인더스강, 인도까지 진군을 했습니다. 보니까 8년 동안에 거리로는 약 한 18,000km를 진군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km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열악한 교통 정보라든가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장거리를 행군을 한 게 그냥 예를 들어 쉽게 여행을 해도 힘들 거리인데, 전쟁을 하면서 계속 먼 거리를 갔었던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우리 해양사의 최초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바다 물속에 들어간 분입니다. 그냥 수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통을 타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약 332년 전. 그러니까 저기 소아시아에서 이쪽 레바논 쪽을 공격할 시기인데, 이 기록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시절에 공부를 가르쳤던 분입니다. 알렉산더는 지식은 이제 그런 대학자들한테 배웠고, 육체적으로는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단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기록을 남겼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기록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또 했던 일이 이 최초의 현대식 등대를 세운 일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등대는 기원전 28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알렉산더 제국이 세 개로 크게 쪼개지거든요. 그때 이제 이집트 지역의 후계자가 프톨레마이오스 1세라는 이제 분인데, 그분이 알렉산드리아의 입구에 등대를 세웠습니다. 이 등대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인류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 이르면 파로스 등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알렉산드리아 등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등대는 13세기경에 이제 지진으로 무너져서 지금은 해변 해저에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등대 높이가
그 당시에 100m가 넘고 그 광달거리라고 그러죠. 멀리서 그 등대 불빛이 보이는 그 거리가 4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 등대를 자기 그 아이디어로 처음 세운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집트를 갔을 때 이제 당연히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보급 병력이나 보급 물자 장비 이런 거를 그 해군을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근데 이제 이집트 쪽에 그 마케도니아에서 그 선박으로 물건을 싣고 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당연히 수로 정보라든가 기상 이런 게 열악했겠죠. 그러니까 날씨가 나쁘고 이런 경우에 해안에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좌초 침몰을 하는 사고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을 한 게, 아, 이게 그 배 선원들이 이 육상에 물표가 없기 때문에 그 항구 입구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거다. 특히 야간에는 그 사고가 더 심했다고 하네요. 뭐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그 항 입구에 등대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등대를 돌탑으로 이제 쌓고 높이가 기록에 보면 약 18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등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을 만들고 맨 위에 그래 불을 피워서 이제 그 불을 멀리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으로 보면 이제 전등을 그 횃불로 했지만 그래도 현대식 등대의 개념을 최초로 이제 세워서 그렇게 건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떠나고 난 후에 이렇게 이제 인류 7대 불가사인 세계 최대의 등대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대로 그 이집트의 지금도 이제 이집트 제2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이제 그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도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그 같이 등대와 같이 만든 신도시입니다. 기록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3대륙을 점령하면서 자기 이름을 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약 70개 정도 건설을 했다고 해요. 근데 큰 것만 해도 약 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인데 지금도 이 형태 그대로 이 도시를 쓰고 있고 이집트 제2의 이제 도시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이 건축을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그 건축 공학자들을 데려와서 그리스식으로 건축을 했고 또 이제 요즘에 우리 현대에도 쓰는 그거지만 항구 건설법이지만 도시와 항구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항구에서 하역한 그 화물들이 물류가 원활하도록 그렇게 도로와 뒤에 그런 걸 다 조성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건 발명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이 4단으로 노를 저을 수 있는 이제 쿼드러림이라고 하는데 요게 초기 단계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요거를 더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자기 그 대왕께서 그 물류 그러니까 병참이라든가 뭐 병력 이런 수송하는 데에 요거를 적극적으로 쓰셨다고 하네요. 요 배는 약 재원이 길이가 한 45m 정도 되고 폭은 약 5m 정도 되니까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화물을 약 400톤 정도 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400톤 화물이 어느 정도냐면 뭐 지금 요즘에 화물선들 크기로 보면 아주 적은 양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대단한 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병참의 주요 그게 이제 마차나 말이었는데 말 같은 경우에 그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말 한 필당 약 100kg을 실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게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에 말이 먹는 그 자기 말의 그 먹이가 10kg 정도씩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이 열흘만 가면 자기가 실포가는 짐 무게만큼 먹이를 먹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이게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 내용을 알렉산더 대왕은 이미 다 간파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 선박을 이용해서 자기 본국 마케도니아에서 이렇게 그 배로 가능한 데까지 배를 가져오도록 하고
해안이 배가 닿을 수 있는 곳에 가급적 병참 기지를 건설을 했고, 그 당시에 이미 기록에 보면 요즘에 말하면 그 이제 로지스틱 이 병참 장군 장교들을 다 임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큰 권한을 줘가지고 책임지고 그 물자 보급을 맞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김영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네, 저만 괜찮습니다. 아, 예, 예,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 들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잘 감사합니다. 들립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입니다. 저기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이제 그리스의 해군 장수 제독이고요. 그다음에 군인 육군 그전에는 육군 군인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정치가를 이제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인류사에서 엄청난 그 업적을 남겼는데 개인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좀 불우했습니다. 그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막 이 정치라는 게 안정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사를 쭉 읽어보니 이분이 끝에는 그리스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덕들한테 이제 밀려가지고 추방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거하는 그 방식이 아시겠지만 이제 방식 중에 하나가 그 도편 추방이라는 건데 도편이 이제 도자기 조각인 거죠. 그 도자기 조각에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데미스토클레스가 싫다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작은 무슨 뾰족한 목 같은 걸로 그런 그 도편들을 제가 그 사진에서 봤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그리스의 이 문맹률이 뭐 거의 뭐 100% 가까이 되는 90 몇 프로 다 그렇게 되는데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나는 데미스토크레스가 싫다고 그렇게 다 도자기에 써가지고 투표를 해서 이분을 내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쫓겨가가지고 끝에 그 말년에는 자기가 이제 전성기 때 자기가 집권 시대에 패배를 시켰던 그 에게를 건너서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 소아시아에 가서 페르시아 왕한테 자기 몸을 의탁을 하고 일개 작은 지방에 이제 그 요즘 뭐라 하면 중세 같은 영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쪽에 지방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조금 말년은 좀 그랬죠. 이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활약했던 그 시기가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2년부터 478년까지 이제 이어졌는데요. 페르시아 전투를 3개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보니까 이제 2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보통 아는 거는 2개입니다. 1차는 이제 기원전 490년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쳐들어온 거죠. 이쪽에 이거나 여기 있다. 레이저 포인트. 됐습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찾느라고. 이제 이쪽이 이제 소아시아고요. 여기가 이제 요즘 우리 이제 그 보스포러스 해역입니다. 이 전체가 이쪽이 이제 동지중해고요. 여기가 에게해가 되고 이쪽이 이제 해협입니다. 여기를 건너서 해협을 건너서 들어가면 안에가 이제 흑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1차 페르시아 전쟁 때는 이쪽 이제 사르데스에서 다 모여서 출발해가지고 요 보스포러스 해역을 이제 건넙니다. 그래서 육지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는 그 마라톤 전투가 이제 이때 여기서 벌어집니다. 요게 이제 그리스 이제 남부 지방인데 여기 제가 지금 포인트로 가리키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마라톤 전투가 벌어지는데 잘 아시는 대로 아테네하고 그 마라톤 전투가 벌어진 마라톤 평원하고 거리가 그 마라톤 딱 거리인 거죠. 49.19km.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대승을 거두는 거죠. 적군은 크게 엄청 죽었고 이쪽 아테네 연합군은 약 뭐 190명 정도 죽었다 하니까 그 전투에서만요. 다른 전투도 또 많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전투에서 그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고 그리스 병사 한 사람이 그 승전보를 알리려고 이제 49km를 아테네까지 뛰어온 거죠. 그게 이제 잘 아시는 마라톤의 이제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1차전은 이제 1차 페르시아전은 그렇게 끝났는데 약 정확히 10년 뒤에 그러니까 BC 이제 480년에 다시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요 페르시아 군들이 이 육로로도 오지만 해로로도 이렇게 또 쳐들어왔습니다, 같이.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이 데미크리스토 이분이 이 1차 마라톤 전투에도 보니까 참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이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리스는 이제 여러 개의 그 도시국가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들도 이제 다 각 그 도시국가에서 이제 보내서 연합군을 구성하다 보니까 지휘관들도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 역사에 읽어보면 뭐 한 명이 아니고 막 2명, 3명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밑에 그 휘하 부대는 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사불란한 지휘나 명령 전달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서로 이제 알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점도 깨달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바다로 오는 적들이 있는데 바다로 오게 되는데 이게 육전만으로는 되지 않겠다는 거를 데미스토크레스가 이제 간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10년 사이에 데미스토클레스가 이제 그 집권층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이제 힘든 그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3단로 갤리선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그 갤리선을 200척을 건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노력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데미스토클레스가 서양에서는 지금 현재 서양에서는 해군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름으로 불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페르시아 전쟁 때 데미스토클레스가 그런 대규모 함대를 건조를 하고 운영하기 전까지는 그 인류 역사에서 그런 대규모 함대가 없었고, 또 하나는 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해군 자체에 그렇게 큰 부대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육군을 실어 나른다든가 아니면 그 육군의 그 병참선 역할 정도만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 2차 페르시아 전투에서 데미스토클레스가 이제 뭐 해군을 우선 대형 군함을 다수 그렇게 많이 건조를 하고 그거를 운용을 하면서 해군이라는 어떤 개념을 이제 이 전쟁에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라미스 전투가 있는데 이 살라미스 전투 이전에 저희가 또 이제 재미있는 게 테르모필레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같은 해에 벌어졌는데요. 이 테르모필레는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한 북서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테르모필레가 뭐냐면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인데 스파르타도 그리스 이제 연합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결사대 300명을 이끌고 테르모필레에 이제 그 전위부대로 나갔던 거죠. 근데 아시는 대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6년 전인가 2014년쯤에 그 영화 300이라는 게 들어왔었는데 그 영화의 2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 레오니다스하고 앞에 그 이제 데미스토클레스 제독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르모필레에서 그 스파르타 이제 결사대가 그 레오니다스 왕과 함께 다 이제 중과 부적으로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적병은 약 2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겨룰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용감하고 그렇더라 그래도 중과 부적인 상황이죠. 그랬는데 이제 이 테르모필레 전투를 우리들이 이제 어떤 문학이나 역사적이나 뭐 이런 그런 인간의 측면에서 많이 기억하는 건 여기에서 그 2가지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앞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레오니다스 이 국왕의 동상에 보면 여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몰론 라베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위에 크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뺏어가라, 와서 가져가라 이 말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우리 이쪽 스파르타 결사대 300명하고 적군 2만 명이 대치하고 이제 이래 딱 있는데, 페르시아 측 지휘관이 이제 이쪽 스파르타의 그 결사대한테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이제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파르타의 이 국왕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몰론 라베, 와서 니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항복을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막 이제 끝까지 이제 다 그분들이 그거 할 때까지 싸우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그 이제 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다 그렇게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가 이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그리스의 그 서정시인 시모니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현지를 가보고 너무 이제 이 국왕이나 결사대가 죽었을 때 그 어떤 분위기라든가 감정 이런 게 막 느껴졌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바치는 헌시를 지었습니다. 지은 그 시가 지금도 그 테르모필레 거기에 그 시비로 남겨져 있는데, 그 시의 문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데요. 나그네여, 스파르타 사람들한테 전해줘. 조국의 명을 따른 우리가 이곳에 누워 있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군대나 그리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르모필레에서 이제 스파르타군이 워낙 용맹하니까 그리스 아테네의 이제 본거지에서는 어느 정도 이분들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며칠 만에 무너진 거죠. 그것도 무너진 배경에는 뭐 어디 야사나 이런 데 보면 양치기가 어떤 목동이 그당 지금하고 그 테르모필레가 바닷가 쪽에 있는데 지형 지물이 좀 달라졌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읽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우회하는 뒤에 숨어서 그 절벽을 돌아가는 길이 있었는데, 가는 길을 양치기 한 명이 페르시아 그 분들한테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제 짧은 기간 안에 그 스파르타 결사대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파르타 연합군이 아니고 결사대가 무너지니까 그 소식이 이제 전해진 거죠. 그리고 너무 단기간 만에 무너지니까 이 아테네에서는 완전히 이제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결을 이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랬는데, 다 국민들도 이제 혼란스럽고 이제 지휘부도 이제 혼돈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이제 결국에는 자기 뜻을 관철시켰는데, 그 전술이 뭐냐면 아테네를 완전히 비우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비우고 이제 그 적군이 왔을 때 우리 다른 이제 외곽에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하기까지 아주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안 받아들이니까 그 테미스토클레스가 한 말이 또 있습니다. 어디 이제 찾아보면 그게 나오는데, 만약 그렇게 다 우리 그 지휘부와 국민들이 자기 뜻을 안 받아들인다면, 나는 저 200척의 하고 있는 병사들과 함께 그리스를 떠나서 다른 데를 가서 새 도시 국가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물론 그래 할 리는 없지만은 그런 말을까지 하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 뜻을 관철시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테네를 비우고 이제 자기가 직접 군함의 이제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연합군이니까 아테네 배 200척, 다른 데서 온 배가 거의 200척 정도 돼서 역사 기록에 보면 그리스 연합군은 약 390척 정도 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약 900척, 그래서 척수로 비교하면 약 2.4대 1 정도 페르시아군이 많았다고 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살라미스 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게해의 이제 일부인데, 이 살라미스 해협이 아테네에서 약 10km 정도 서쪽의 바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테네가 바닷가에서 좀 가까운 데죠. 그래서 아테네를 또 이렇게 뒤에서 하는 도시 그 항구가 피레우스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미스토클레스가 군함에 직접 타고 자기가 지휘를 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앞서 그 살라미스 그 해협을 이제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그 전투 모습인데요. 이제 이렇게 길고 약간 구부러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피레우스 항이고, 여기에서 동쪽으로 약 10km 정도의 이제 아테네 시가 이제 배후도시처럼 있는 겁니다. 이제 900척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고, 이제 그리스 연합군 해군들은 요거를 유인 작전을 해면서 뒤로 후퇴하는 척 이렇게 계속 뒤로 빠졌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이제 이 함정들이 이 섬을 돌아서 안쪽으로 거의 다 들어왔을 때 갑자기 이제 이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뱃머리를 돌려서 포위 공격을 하는 형태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그렇게 넓은 해역이 아니라서 이 900척이 이제 확 밀집된 형태로 들어왔고, 그 당시 당연히 뭐 이 통신이나 이런 게 안 되던 시기니까 뒤에 배들은 계속 밀고 들어오고, 앞에 배는 이제 요 적군 막혀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 이제 함정들이 공격을 이제 했지만, 뭐 그때는 이제 주로 썼던 게 아시는 대로 이제 함포가 나오기 전이니까 이제 그 앞에 배 선수 앞쪽에 요즘 말하면 벌버스 바우 있는 데다가 그 충각을 달아가지고 노를 저어서 가서 부딪혀서 구멍을 내고 침몰시키는 그런 전법이 이제 주로 제일 큰 전법이었겠죠. 그런 이제 그 그리스 배에 부딪힌 배보다도, 그래서 가라앉은 배보다도 오히려 이제 좁은 데 그 페르시아 배들이 다 밀집돼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가라앉은 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쟁 결과는 그 900척 중에 약 그 페르시아 군함 400척이 이제 파손되고 침몰을 했고요. 반면에 그리스 함정들은 약 손상된 페르시아 배 400척의 10분의 1은 40척 정도만 손상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테미스토클레스가 건조하고 활용했던 이게 이제 3단로 갤리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 이제 3단로 갤리선이 나왔고, 그 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시기로 넘어가면서 4단로가 나오는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피레우스 항도 테미스토클레스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남긴 업적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제 그 항구를 그 당시에 이미 이렇게 군항과 무역항, 그 다음에 조선소 건설 항구, 이렇게 항구 그 목적을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위치를 하게 하고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린 저 갤리선에 이제 그 당시 뭐 엔진이 없으니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이 노자비를 육성하는 게 큰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젓는 사람이 약 이제 200명 정도가 예비용까지 해서 척당 200명이 필요한데, 200명씩에서 200척이면 4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4만 명을 그리스에서 그렇게 충원하고 하는 게 급작스럽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생각을 해낸 게, 그리스는 그 여러 시민 계급 중에 4계급은 3계급까지만, 1계급부터 3계급까지만 병역 의무가 있고 4계급 하층민은 병역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층 4계급 그분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원을 양성하고 육성을 하면서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급여도 주고 그 신분 처우 개선을 이제 했던 거죠. 신분 상승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물류 허브, 이분이 이제 이런 그리스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큰 농업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식량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거니까 저기 흑해 앞서 보여드린 보스포레스, 비잔팀 이런 데까지 자기들 이제 영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곡물 같은 걸 다 운반해 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피레우스 항을 이제 물류 항으로 구축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데 피레우스 항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약 10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 폭이 약 150에서 200m 정도 되는 그 도로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도로를 닦았다고 합니다. 이게 배후도로인 거죠. 그리고 그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 양측에 6m 높이로 성벽을 쌓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이 전쟁 전에는 이쪽 스파르타하고 있는 이 지역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그 반도에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제 결성돼 있었죠.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이쪽 에게 쪽에 있는 나라들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이분이 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다시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 델로스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섬의 이름인데요. 그리고 이제 각 무역 그 섬과 그 다음에 저쪽 소아시아 쪽에 입구에 있는 섬, 그다음 소아시아 일부 육지들까지도 그렇게 점령을 해서 거기를 다 그 자기들 이제 해외 그 물류 기지 내지 수입처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우리 해운사와 이런 그 해군사에서 보면, 그분이 있었던 시기가 활약했던 때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인데, 지금 요즘에 우리 현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행하는 그런 해운과 해군 그런 항만 정책을 그분이 그 당시 벌써 고대 시대에 그렇게 했다. 그런 점이 제가 이분을 연구를 아니면 자료를 보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영국의 여왕이고요. 그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국가하고 결혼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고, 본인 비문에도 그렇게 새겨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국이 이분 집권 전까지 작은 섬나라였는데, 그 작은 섬나라를 이제 세계적인 해양국가, 그다음에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었고, 그 후에 약 지금 500년간 영국이 그 세계적인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9년 4월 달에 제가 이제 전에 찾았던 기록인데, 너무 특이해서 그 자료를 모아놨었는데,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그 이제 새천년 2000년을 반년 앞두고 밀레니엄 베스트라는 이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난 1000년 동안에 각 분야의 최고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학에는 세익스피어, 햄릿, 디자인은 피아노, 의학에는 천년도 접종, 조약은 이제 1648년에 맺은 그 베스트 8년 조약을 꼽았는데, 가장 그 앞에 뽑은 최고 지도자로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뽑았습니다. 그 선정 이유를 보면은 그대로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종교적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전쟁을 혐오했으며 재위 45년간 영국을 세계사의 주역으로 끌어올렸고 후대에까지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집권할 때는 영국은 해양 국가라기보다 오히려 농업 국가에 가까웠고요. 양 길러서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 이제 주요 산업이었고, 또 바다는 아시는 대로 이미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유럽과 그 신대륙 간의 무역을 다 주도를 했고요. 근데 그렇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다 차지하게 된 그 근거는 뭐냐면 1494년에 맺어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영국은 반드시 이제 스페인을 넘어야만 바다로, 그다음에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이제 얘기가 엉뚱한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인데요. 이게 이제 가운데 붉은 선이 이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의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서쪽은 이제 스페인이 차지한다, 그런 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원래 이제 그 1494년에 본조약이 있었지만 그 1년 전인 1493년에 이제 1차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케이프 베르데라는 곳이 있는데, 지명의 이제 케이프 베르데라는 곳이 우리 지구상에 이제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이 섬이 이렇게 이게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 앞쪽에 섬이 하나가 있고 세네갈 이쪽 끝에 육지 그 서안에 또 같은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선은 요 섬으로부터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1차 조약 1493년의 조약은 이 섬에서 100리그, 그러니까 1리그는 약 한 4.8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었고, 그 1년 뒤에는 380리그 더 이제 늘렸죠, 서쪽으로. 이거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더 늘려달라고 주장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계선이 더 이제 서쪽으로 밀려간 건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항이 이제 1차 조약 때는 브라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경계선에. 근데 2차 조약 때는 브라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영토가 됩니다. 현재도 그런 이유로 중남미가 전부 스페인어를 사용하지만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게 된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계선을 하나만 이렇게 하나 보니까 지구는 둥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디선가 다시 또 만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경계선이 이제 그거 놓고 나서 포르투갈은 이제 계속 동쪽으로 가서 인도 이제 스리랑카, 말라카 거쳐가지고 이제 필리핀까지 왔습니다. 1512년에 필리핀에 이제 포르투갈 탐험대가 도착을 했는데, 스페인은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마젤란이 1519년부터 22년까지 이제 세계 일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필리핀에서 다시 이제 양국이 지구 반대편을 돌아서 이렇게 이제 만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분쟁이 생긴 거죠. 니네 땅이다,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요 1494년에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맺은 35년 후인 1529년에 다시 또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경계선이 되는 거죠. 이 조약이 이제 사라고사 조약입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나 사라고사라는 거는 스페인의 북부 지방에 있는 그 도시 지명입니다. 근데 이제 요 재밌는 게 요때 이제 이 사라고사 조약의 경계선이 지금 우리 동경으로 보면 약 145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일본 동경이 135도고 우리 부산이 약 129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부분이 들어가고 한국, 중국이 다 요 포르투갈 관할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 주장하는 자기들 영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 배들이 중국, 일본까지 다 오게 됐던 겁니다. 갑자기 토르데시아스 조약, 사라고사 조약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건데요. 이 일본의 조총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포르투갈 배들이 일본까지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한 척이 1543년에 일본의 이제 다네가시마라는 그 가고시마 지역의 그 작은 섬에 이제 폭풍에 밀려가고 표착을 합니다. 그때 그 배에 있던 이제 선원 겸 탐험가이고 작가인데 이름이 이제 멘데스 핀토라는 그 포르투갈 사람이 이분들한테 조총을 하나 줍니다. 이제 일본 애들이 이 조총을 받아 가지고 일본 특유의 또 국민 근성을 발휘해서 그걸 다 분해를 합니다. 해가지고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해서 이제 조총을 다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총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일본 전국시대였는데 그 아시는 대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이제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영웅이 있었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이 조총 부대를 이제 조총 3,000정을 가지고 그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적게 상대 연합군을 이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1775년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5년 전인 거죠. 그 전투 이름이 이제 나가시노 전투인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까지 주로 이제 우리 뭐 중국이나 다 한국도 일본도 그렇고 주로 기병 부대가 가장 강하고 무서운 부대였는데 그 조총 3,000명의 부대로 상대 기병 부대를 완전히 이제 크게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총의 이제 위력이 이제 증명이 됐던 거죠. 그렇고 이제 이 전투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 그 쓰는 무대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무대포가 이제 대포가 일본말로 아시겠지만 이제 대포라는 이제 철포를 한자 철포를 일본어로 하면 대포인데 대포 없이 이제 덤빈다. 거기 이제 없을 무자를 앞에 붙여서 무대포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용어를 지금도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가시노 전투 이후에 이제 아시겠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다 통일을 했고요. 그 17년 후인 1592년에 일본군들이 조총을 가지고 한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임진왜란인 거죠. 너무 이제 얘기가 엉뚱한 데로 많이 가서 다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여왕이 집권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버지는 이제 헨리 8세인데 헨리 8세에게 부인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는 둘째 부인 앵블런이 있고요. 근데 어머니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3살 때 참수형을 당해서 누명을 쓰고 이제 죽었고, 그 후에 이제 25살에 집권했는데 그때까지도 거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감옥으로 쓰던 그 런던 탑에 이제 자기 이복 언니에 의해서 갇혀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그 메리 1세 여왕이 급작스럽게 병으로 죽으면서 이제 국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여왕이 이제 펼친 일반적인 정책은 이제 그 의회하고 이제 견제와 협력 이제 이런 거를 했었고, 종교 문제가 심각했죠. 그 당시 이제 부교와 신교가 심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국교를 이제 만들어서 슬기롭게 이제 대처를 했고, 이제 아시는 대로 그 울타리치기 운동, 양을 이제 많이 기르려고 인크로저 운동이라고 하죠. 그걸 해서 더 모직 산업을 육성했고, 서구 최초의 국민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최소 2번 정도씩 순시를 하는 국민들을 만나는 그런 시적을 가졌고, 이제 국력이 이제 강해지고 이제 부가 축적되면서 이제 많은 문화적인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아시는 대로 세익스피어, 베이컨, 스펜서 이런 분들이 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나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민들도 단결과 일체감 조성이 이제 됐던 겁니다. 여왕이 이제 펼친 해양 정책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벌써 이분은 물론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그 이제 자기들 도르데시아스 조약으로 인한 자기들 전 세계 바다를 두 국가가 나눠 가진 그 논리를 뛰어넘으려고 그렇기는 한데, 바다에 공의 개념이 있다,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론을 주장했고, 두 번째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략선, 국가가 공인한 해적선인 거죠, 사실. 근데 그 당시는 영국이 이제 영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일부 그랬는데 주로 영국이 이 해적선들을 이제 상선 겸 군항 겸 이렇게 다 사용을 했던 거죠. 이제 드레이크도 그 해적 두목 중에 이제 한 명이었던 거고, 그 드레이크가 세계 일주하는데 이제 여왕이 후원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담입니다만 드레이크 그 후원한 이제 갔다 올 때 엄청난 부를 가져왔는데 지금 돈으로 약 1,2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육지에서 그 뺏은 것도 있겠지만 스페인 배들한테 뺏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오니까 스페인 펠리페 2세 그 당시 국왕이 이제 드레이크 내놔라, 아니면 처형을 해라 했는데, 여왕은 오히려 드레이크한테 이제 아시겠지만 자위를 수여하죠. 그리고 이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국부를 더 창출하고,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네덜란드도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영국하고 같은 신교를 이제 갖게 되니까 종교를 매개로 해서 이제 네덜란드 연합해서 스페인에 대항했던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할례 해전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아시는 대로 배경은 이제 이제 드레이크한테 자위를 수여하고 드레이크를 감싼 거.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필리페 2세가 여왕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리젝트한 거. 그다음에 종교도 이제 아시는데 스페인은 카톨릭 구교를 이제 그거 하는데 영국은 이제 신교를 하니까 그런 점. 그다음에 네덜란드와 손을 끊어라, 지원하 이제 단교 선언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들었죠, 등등. 그래서 이제 쳐들어볼 수밖에 없는 이제 전쟁이 불가피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는 그 당시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 최강의 그 무적 함대가 있었습니다. 무적 함대가 왠지 아시겠지만 무적 함대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게 할례 해전이 나기 이제 17년 전인 1571년에
레판토 해전이 있습니다. 이 레판토 해전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살라미스 해협 바로 그 너머에 그 코린트만이 있는데, 그 코린트만에서 이제 신선동맹하고 저쪽 그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그 이제 신선동맹의 주력 부대가 이 스페인에 이제 그 함대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크게 이겨서 그 이제 무적함대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력이나 뭐 모든 면에서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그랬는데 어쨌든 결론은 영국이 크게 이겼고, 스페인 이제 군함들이 돌아갈 때 스페인 병력의 2분의 1, 전함의 3분의 1이 손실됐고, 이때부터 스페인이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섰고, 영국은 이제 세계 국가로 서서히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점이, 이 칼레 해전에 이제 임하는 양국의 그 어떤 그 준비 상황이나 이제 자세인데, 스페인은 그냥 자기 나라의 이제 우용을 과시하는, 그 당시 자기가 세계 최강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목적이었고요. 영국은 이제 국가 생존이 걸린 거니까 총력적으로 나갔고, 두 번째 이제 지휘관의 문제였는데, 그 무적 함대가 레판토 해전에서 그렇게 승리를 할 때 유능한 그 지휘관들이 2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다른 이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임명했어요. 반면에 영국은 해적들이 온갖 싸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전투에 아주 능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드레이크, 하워드, 호킨스 이런 그 분들을 이제 그 사령관 겸 부사령관 이렇게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영국은 기습 전략을 썼고 화공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배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보내가지고 그 전열을 무너뜨렸고, 그다음에 대포 전력에서도 뭐 스페인은 그 비싼 청동 대포를 썼는데 청동 조포가 주철보다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사거리도 적고, 그러함에도 이제 그런 어떤 그 무기 준비에 있어서 이제 실수를 했고, 스페인은 이제 거리도 당연히 멀죠. 전장이 주로 이제 도버 해협, 영불 해협이었거든요. 칼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원양 이런 데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쟁 또 하나가 영국이 이제 총력적으로 나왔다는 게, 그다음 영국 상인들이 스페인 왕실 이런데 그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 전에 그걸 돌려달라고 이제 막 압박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또 여왕은 이번에 그 스코틀랜드 그 당시 국왕이 제임스였는데, 제임스 1세 여왕, 1세 국왕한테 내가 다음에 내 왕위를 줄 테니까 이번 전쟁에 도와달라. 그렇게까지 그 해서 전체 전 국가, 전 국민이 함께 뭉쳐가지고 이제 싸움에 나섰던 겁니다. 그 이제 전쟁에서 여왕이 이제 그때 연설한 그 틸버리 연설이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이 틸버리라는 데가 이제 런던에서 그 동쪽으로 약 한 43km, 100리 정도 떨어진 그 템즈강 하구에 있는 데쯤인데, 이 전쟁 그 시작 무렵에 여왕이 직접 그 몇 명만 저기 수행원 데리고 직접 말을 타고 가서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제가 잠시 요약한 것만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몸을 가진 여자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왕의 가슴과 용기를 가졌고 그 누구도 우리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무기를 가지고 적 앞에 서는 여러분의 장군이 될 것이고 적을 이기는 여러분이 재판관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덕과 희생에 대한 보상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적을 단숨에 무찌르고 위대한 승리를 만듭시다. 짧고도 아주 강한 그런 멘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왕의 또 연설이 하나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황금 연설이라는데, 여왕이 죽기 1년 3개월 전에 그 의회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141명의 그 의원들 앞에서 연설한 연설인데, 연설문은 아주 깁니다. 그 한 나라의 그 이제 지도자로서의 뭐 그 국민들에 대한 사랑, 뭐 덕목, 품, 뭐 이런 게 다 느껴지는 연설인데, 이 여왕의 연설문을 간략히 이제 요약된 거를 제가 읽는 것으로 여왕에 대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언하건대 나만큼 국민을 사랑하는 군주는 없을 것이다. 신께서 나를 여왕으로 만들어 주신 데 감사하지만 내가 누린 가장 큰 영광은 백성의 사랑을 받으며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께서 나를 왕자에 앉히심 전보다 애정을 보내준 백성의 여왕이 되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험에서 구하도록 하신 점이 훨씬 더 기쁘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께서 내게 주신 책무를 이행하고 신의 영광을 드높이며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양심의 명령이 없었다면 나도 이 왕관을 누구에게든 주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내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날까지만 살아서 통치할 생각이다. 나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한 군주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는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네 분 가운데 마지막 분입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고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제가 뭐 현대 해양사의 리더로 뽑긴 했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는 가장 아주 우리들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혐한 발언을 했고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자였고 1905년에 우리 몰래 일본과 카즈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해 5월에 일어났던 러일 전쟁, 물론 러일 전쟁이 1904년부터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러일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중재를 잘했다 해가지고 포츠머스 조약이죠. 그 다음인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그런 장점과 흠결이 있지만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을 해양대국, 해양강국으로 만든 거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의 이제 정부에서 큰 이력은 그 이전에 뉴욕 경찰청장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차치하고 1895년에 국방부의 해군 담당 차관이 됩니다. 그리고 1900년에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부통령이 되고요. 근데 맥키니가 그 1년 후인 1901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에 올라서 1909년까지 8년간 대통령으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요한 일반 정책은 빼고 해양 정책을 몇 가지 이제 주요한 걸 보면 하와이를 이제 합병을 하고 괌과 필리핀까지 다 이제 자기 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태평양 쪽이 그렇고 대서양 쪽에서는 쿠바, 푸에르토리카 점령하고요. 콜롬비아에서 파나마를 독립시켜서 독립국가로 만들고 그 파나마에다가 파나마 운하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알프레드 테이어만이 지은 그 저서에 이 나오는 이론을 적극 많이 실행을 하고 대백색 함대를 이제 창설을 해서 세계 일주를 시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간략히 지구가 5대양이 있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인데 태평양이 지구 표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면적으로 1억 6,5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서양과 인도양을 합하면 태평양보다 약간 큽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야 태평양하고 비슷한 크기인데 이런 3대양을 그 3대양을 국토와 접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가 보니까 2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2대양을 국토하고 접하는 나라는 10개국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중국, 인도, 브라질이 대륙 국가라고 하는데 1개의 대양만을 접하고 있습니다. 3대양을 접하는 2개국은 미국하고 카나다입니다. 인도양과 대서양을 양쪽으로 접하고요. 북쪽으로 북극해를 접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카나다는 3대양을 접하는데 그다지 국가적인 큰 노력이나 투자나 투쟁이 없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은 투자와 매입과 피와 땀과 노력으로 이제 이뤄낸 거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노력을 했던 분이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하와이를 이제 미국이 1898년에 합병을 하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넓은 바다에 이 지도를 보면 하와이가 딱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하와이를 차지함으로써 미국이 태평양을 다 차지한 것 같습니다. 물론 괌이나 마리아나 제도, 솔로몬, 사모아 이런 데 나중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까지도 한때 차지했었죠. 하와이에 1898년에 이제 미군이 이 사진은 이제 1898년에 합병을 했지만 그 5년 전에 미 해병대가 하와이에 상륙한 사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와이에 미국민들이 가서 사탕수수 농장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무역하고 관세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분란이 나고 하다 보니까 미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이제 해병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서양 쪽 쿠바에 또 같은 해 1898년에 쿠바가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것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미 군함인 메인호가 이제 쿠바의 그 아바나항에 입항하는 사진입니다. 이 아바나호가 1998년 2월 25일 날 입항을 했는데요. 정확히 20일 뒤인 1월 25일 날 입항을 했는데 2월 15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을 합니다. 근데 그 폭발의 원인이 이제 미국 측은 저 스페인이 기뢰를 부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스페인은 아니다, 그 내부 폭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히 이제 뭐 많은 글이 있는데 다툼이 많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그 영토 확장, 뭐 영토 영역 확장 내역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표가 커서 글자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데, 어쨌든 미국이 이제 1776년 세계 주로 이제 독립을 한 이후에 쭉 이제 그 육지는 거의 이제 1853년에 육지의 영토는 완성이 되거든요. 1857년부터 바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바다를 그 차지한 게 한 15가지 정도, 15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인 7개의 이 바다에 관련된 섬들을 1898년부터 1903년까지 그 6년 사이에, 불과 6년 사이에 이 하와이,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 그다음에 사모아, 웨이크 섬, 파나마 운하 지역 등을 합병을 다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루즈벨트가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앞서 보여드린 이제 그 표를 그림으로 지도로 나타낸 게 이렇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미국의 주요한 섬들 위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즈벨트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데 이제 파나마 운하를 건설한 건데요. 파나마 운하는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남미를 돌아가면은 약 한 12,500km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10노트 선박 기준이면 28일이 더 걸리게 되는 겁니다. 약 한 달 정도. 그래서 이제 이 파나마 운하 매입권을 프랑스에서 건설권을 사서 운하를 10년간 건설해서 개통을 하는 거죠. 그 당시 미국 신문에 실린 그 풍자 그림입니다. 미국이 이제 이렇게 그 콜롬비아, 원래 파나마가 콜롬비아 안에 있던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딱 불을 밑에서 불을 붙이고 파나마 공화국이라는 병아리가 나오도록 합니다. 근데 그 병아리가 입에 파나마 운하라는 요 편말을 물고 나오는 이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당시 지식층이나 일부 언론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고요. 그 정책은 시행이 됐습니다. 루즈벨트가 얼마나 그 파나마 운하에 애착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게 그 요 파나마 운하 공사 현장에 굴착기 위에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렵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됐죠.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면서 22,5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건설할 당시에는 5,500명이 죽었고요. 말레이시아 이런 걸 대비를 잘 했거든요. 그 앞에 프랑스가 건설할 당시에 2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총 27,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 파나마 운하 건설 비용이 우리 돈 지금 약 400조 원, 우리나라 2017년 예산이 약 400조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들여서 지었고요. 이 사진은 이제 미주리호가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는 사진입니다. 미주리호가 약 길이가 한 270m 정도 되거든요. 폭이 이제 33m. 아시는 대로 파나마 운하 폭은 이 미국 최대 전함 크기에 맞춰서 지어진 겁니다. 미주리호는 나중에 1945년 9월 2일 날 동경만에서 일본의 항복 문서를 받아내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됩니다. 루즈벨트하고 우리 구한말의 대한제국이 연관된 어떤 뭐 사건이랄까, 이벤트라고 표현이 이상한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파나마 운하를 이제 미국이 콜롬비아로부터 1903년 11월 3일에 독립을 시켰는데요. 그 80일 후인 1904년 1월 24일 날 대한제국이 파나마를 국가로서 정식 승인을 합니다. 그게 우리 대한제국이 그때 어떤 형편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1번, 2번 승인을 했고 우리나라가 21번째 승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1905년 9월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인 앨리스가 일본을 거쳐서 이제 대한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으로 돌아서 부산으로 출국을 했는데 완전 극진한 대접을 했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 2달 전인 1905년 7월에 카즈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때 이 대통령의 이제 딸들이랑 같이 왔던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밀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에 왔던 거죠. 우리나라는 조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진을 찾아보면 우리 종로의 초가집에 미국 성조기하고 우리 그 태극기가 나란히 꽂혀 있는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는 그다음 앨리스 공주라고 불렸더라고요. 앨리스 공주가 돌아가고 난 2달 뒤인 11월에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이 돼서 우리 대한제국 외교권이 박탈이 됩니다. 앨리스 공주가 그 당시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명성황후 능에 간 사진입니다. 여기 가서 명성황후 그 묘석에 저리 올라가서 저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르고 그랬겠죠. 그다음에 이제 루즈벨트의 앞서 말씀드린 업적 중에 하나가 대백색함대를 창설해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백색함대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이제 배들의 외판을 다 흰 페인트로 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 16척의 각종 군함으로 이제 항해를 나섰고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동부에서 출항해가지고 남미를 돌아서 미 서부로 해가지고 뉴질랜드, 호주 거치고 일본에도 왔었어요. 이제 필리핀, 스리랑카 거쳐서 수에즈운을 거쳐가지고 지브롤타에 기항했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이제 이 항해의 목적이 뭐 친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자기들이 이제 국력 과시하고 그 전에 이제 해외에 많이 자기들이 확보한 이제 필리핀 뭐 이런 땅을 이제 수호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9년 2월에 이제 13개월간의 항해를 마치고 이제 미국 동부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군함에 올라가서 군함의 터렛 그러니까 포대 위에 올라서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큰 이렇게 업적을 남겼는데 해양사에서는 뭐 아주 큰 업적이죠. 아시겠지만 그분이 뭐 뛰어난 면도 있겠지만 그분의 어떤 해양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이제 아시는 대로 알프레드 테이어 마한입니다. 마한이 찍은 이 책이죠.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이제 1890년에 이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제 제가 쭉 보건데 제가 내린 이제 나름대로의 뭐 결론은 해양 리더들의 공통점이 뭐 개인사는 다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다 어려움들이 다 있었고 뭐 혹독한 훈련과 뭐 그런 걸 거쳐서 첫 번째는 이제 학습과 단련을 거쳐서 성장을 했고 두 번째 이제 헌신과 희생, 용기를 보였고 세 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자세로 개인의 역경과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분들은 바다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도전과 발전 그리고 희망의 장소로 본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문구를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6당이 1955년에 우리나라의 한국 해양사라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서문에 들어있는 책인데요. 읽어드리면 누가 한국을 구원할 자이냐. 한국을 바다에 서는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그일 것이다. 어떻게 한국을 구원하겠느냐. 한국을 바다에 서는 나라로 고쳐 만들기 그것일 것이다. 두 번째 분은 이제 잘 아시는 영국의 월터 롤리경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마지막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바다에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